김진의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휴가를 떠난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사흘간 진행을 맡은 이재명입니다. 오늘의 가장 관심을 받을 뉴스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어떻게 매듭 지을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직무평가 추이를 전면에 싣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 당시 6월이죠. 81%의 긍정평가를 받았었는데 5월 34%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4년을 경제, 개혁, 소통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1호 업무 지시 일자리 강조했으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추진했지만 인천공항 등 공정성 갈등이 커졌다.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우여곡절 많았던 검찰개혁, 조국 사태 상흔으로 미완에 남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별의 순간이 혜성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면에서 백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접종 첫 주에 이상 반응 신고가 1.81% 있었으나 최근 0.12%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 신고 2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백신 사망 124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한 건 2건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보다 접종 속도가 더 문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접종 속도를 높일 방안 오늘 제시할지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거목으로 협치를 추구한 의회 주의자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여당의 원내총무를 3번이나 맡으면서 남마처럼 얽힌 어려운 협상을 타결로 이끌어내 이한동 총무학이 회자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회 부의장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고인의 집을 점거하자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술상을 내주기도 했다. 이런 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협상이 날치기보다 낫다. 고인이 남긴 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를 알려주실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 그리고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수가 받은 2,900만 원의 실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김호수 전 차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 로펌에 들어갔는데 매달 1,900만 원의 자문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다시 매달 1,000만 원 올려서 2,9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관예우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로펌에서 자문료를 얼마나 받는 것이 정상적인지 저희가 사실 잘 알질 못하는데 지금 법조계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달이 거액을 받았다는 게 국민에게 알려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처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볼 때는 매달 2,900만 원의 자문료, 고액의 정관예우 특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고액인지 여부는 사실은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00만 원, 2,900만 원의 급여가 어찌됐든 법조 경력 수십 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치고 너무 높다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죠. 과거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것이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이제 그 보수를 받아서 너무 고액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한 달에 1억은 제가 봐도 고액인데 1,900만 원, 2,900만 원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건 많은 변호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기수 37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연나 자문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일관되게 이제 정관이의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퇴임을 하고 특히 판검사가 사표를 내고 예를 들면 비즈니스, 사설시장에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공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공공성 있는 활동, 예를 들면 뭐 국가기관에 이제 취직을 한다던가 국산 변호사, 전담 변호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일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취업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은 퇴임 후 1년 동안 본인이 근무한 법원 검찰에서 일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지키면 다 합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가다하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름 알려진 로펌 그 인터넷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그 페이지들 보면 자문, 고문 이런 직책으로 엄청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제도가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로펌들에서는 그 고문으로 계신 각종의 공직자들에게 아마 제 예상컨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은 주실 거예요. 그래야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수준은 아니고 어깨 평균 이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정부 고위직이 로펌을 옮기는 게 옳으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찾아봤지만 김호수 전 차관 여러 자리에 거론이 됐었어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정부가 불러줄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고액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액수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대 액수를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이 정도 받는 게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뭐 황교안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던 것이고 물론 뭐 아주 굴지의 로펌에 고문, 자문으로 들어간 이제 고위공직자들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의 경우에는 약간 정거장격으로 두고 있지 않았던가.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1년 동안 뭐 최다 노미네이트 된 분이다. 워낙 여러 자리에 예. 거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것도 이제 골고루예요. 감사위원, 뭐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골고루 자리인데 거기에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이 노미네이트 됐단 말은 자기가 이제 검증 동의서를 계속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데리고 있었던 로펌에서도 이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시비가 걸릴 것이 뭐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문 역할만 했느냐, 사건 수임을 뒤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건 수임 안 했다.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고문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분한테 이 정도 돈을 주면은 그거보단 더 많이 벌어오는 걸 기대하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 기대하지 않고 주면은 그건 불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뭔 기대를 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이 로펌에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될 것이다. 아니 저분이 우리한테서 이만큼 고액을 받고 고문으로 계시다가 나갔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예. 뭐 톡톡히 돈값한 거겠죠. 네, 뭐 광고 효과 때문에 영입했을 거라는 건 윤태곤 실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고 아까 보셨지만 김호수 전 차관은 역시 정상적인 고문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김호수 전 총장 후보자가 지명 첫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오늘은 말씀 못드리고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정하 전 대변인님,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인데 처음에 김호수 전 차관이 로펌에 들어갈 때만 해도 로펌 매출이 100억 원이 안 됐다고 그래요. 100억 원이 넘으면 취업이 제한을 받는데 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건데 올해 보니까 지난해 100억이 넘어서 올해부터는 취업 제한이 된 로펌을 바뀌었다. 이게 김호수 전 차관 효과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작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1,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다가 올 들어서 2,900만 원으로 뛰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 공직 제한 심사를 받는 법무법인의 경우는 매년 매출액이 100억이 넘으면 그 법률 회사에 갈 때는 공직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매년 매출액 100억이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취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그 공직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해당 기업이나 로펌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등재를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이 담당 법무법인이 매출액이 100억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됐다가 올해는 100억이 넘어가서 이 신고 대상, 심사를 받아야 되는 법무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윤태호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김호수 전 차관이 그 법무법인에 속하게 돼서 매출액이 뛰었는지 아니면 워낙 그 법무법인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액이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에는 공직제한심사 법인에 속하지 않다가 올해는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1,900의 자문료를 받다가 올해는 또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영입한 게 로펌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참 공교롭다. 야당은 지금 아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현직 지검장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날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기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거나 혹은 또 고검장으로 승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만약에 수사 중단,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짐이 풀어지는 것 아니냐, 짐을 내려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도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막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오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측컨대 팽팽하게 이제 토론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을 들여다볼 것인데 뭐 결론이야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소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을 것이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또 깔끔하게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이재용 사건에서도 기소하지 말 것, 수사 중단할 것이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다시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표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여하가 어떻게 되든지 갈등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 불기소 권고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렇게 되면 저 수사심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내 갈등 계속된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 지금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뭐 관측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소 여부 문제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좀 잘 안 됐고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김호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직을 조금 소신껏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닌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죠? 그럼 자기가 이제 홀가분하게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중앙지검이라는 게 검찰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중앙지검장에 계속 이렇게 좀 시비가 붙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총장도 못 됐고 지금 뭐 이게 옷 벗고 나가면은 기소까지 될 판이니까 그건 되게 좀 곤란하지 않겠냐. 어떻게든 본인 입장으로서는 좀 자기 이제 뭐 방어를 위해서라도 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예. 중앙지검장이라는 건 검찰총장이 바로 인사를 한다기보다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호수 그 총장 후보자의 입장,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 각각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 결국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 1년 남았는데 여론에 너무 질타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검찰은 또 검찰대로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세 방향에서의 다 고민이 제각각일 거라는 거죠. 예. 과연 정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당시에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용구 차관을 소환 통보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소환을 통보했고 지금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어서 폭행 혐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검찰에서 부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당초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되게 간단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그 운행 중으로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한 나머지 그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또 택시기사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이 매우 간단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될 문제였는데 아직까지도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사건일 수 있는 걸 오히려 이렇게 지연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더 증폭시킨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조사와 이제 처리가 돼야 될 테고, 다만 이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어떤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용구 차관이 뭔가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잘 이게 사건이 불거지지 않고 무마되게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 택시기사의 주장은 경찰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안 본 걸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용구 차관이 이제 폭행까지는 뭐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부정을 하기는 어려워도 이 외압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부정하고 있고 어쨌든 입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외압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검찰이 운행 중 폭행할 경우에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논란도 있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검경 입장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폭행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든가 이제 피해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기존의 이제 내사종결 무혐의 처분이 더 정당하다 이런 결론도 이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경찰의 부실 수사, 초동 수사에 대한 부실 의혹이라든가 봐주기 의혹의 핵심이죠. 사실 예. 폭행 부분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가 그렇게 아주 까다롭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찰에서는 이게 내부에서는 뭐 감사도 있었고 실제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거론될 정도로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활을 걸고 우리가 또 법리적으로 판단 잘했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검찰이 이걸 판단하는데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너무 지지부진하게 수사의 결과가 늦어지는 것도 정의가 너무 늦게 판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된 조속하게 정의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이 이제야 수사 일정을 조율해서 대면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작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1월 달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당시에 이용구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초소가 압수수색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방한 얘기죠. 택시기사한테 영상을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에 휩싸이신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네, 이용구 차관은 논란을 내가 제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제 논란을 해명할 책임은 이용구 차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정치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소주성 건드린 윤석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열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 전문가를 만났다는 건데요. 그제입니다. 지난 8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가량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권순우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출신이고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순우 원장은 윤 전 총장이 나의 책을 읽고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윤 전 총장은 권순우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자 종사자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자영업을 살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죠. 이 소주성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중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변인님,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노동시장 문제도 제기했었고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주성을 건드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결국은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소주성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 공정, 저항,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이런 소식 들은 적 있고 외교 문제 관련해서 이런 소식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0만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시간가량 토론을 했다니까 사실은 뭐 지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 정리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재산돼 있을 건지 뭐 이런 논란들도 아직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노동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이념적으로 어디에 치우친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어떤 방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운데 있는 중산층, 중도 개념 이런 분들에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우리 이재명 부장 계속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있다라는 점 하나.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뭐 노동 문제에 관한 토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만난 분, 그 다음에 외교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전 차관 만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여전히 그 자문을 들었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고민과 정리가 언제쯤 돼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조금 궁금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기다려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박정화 선배 대변인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윤태곤 실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뉴스가 다 만났다는 사람의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안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만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학습이 많이 돼 있더라. 이렇게 전원을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로는 국민들하고 여의도 정치권하고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은 4.7 재보궐선거 때 의사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하는 시기예요. 정치적인 현안들,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대신에 여의도 정치권의 시계는 지금 이제 여야 전당대회하고 대선 주자들이 막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시작하고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윤석열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직까지 대선 시기 같은 거는 뭐 좀 남았는데 그리고 예. 뭐 대선 주자들 막 선언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자영업 전문가를 만났다라고 흔히 보도들이 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좀 굵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예. 자영업 전문가라는 분이 뭐 백종원 씨처럼 예. 뭐 어떤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무슨 품목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지금 기업의 고용 활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의 공급이 늘어나고 자영업의 압박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식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노동 전문가 정흥국 교수도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예. 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람인데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굵은 쪽으로 구조적인 것을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정치권이 표에 신경 써가지고 사실은 이쪽 하려면은 저쪽이 신경 쓰이고 저쪽 예. 하려면 이쪽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손을 크게 못 대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아예 구조적으로 손을 크게 대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근본적인 있어요. 개혁을 예. 추진하려고 한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정치인들이 그게 이제 좋은 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예. 사실은 알긴 아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인으로 치면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크니까 말하자면 투자도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좀 지켜보죠. 예.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최근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조사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 이낙연 전 대표가 5%,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선호도를 따로 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6%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는데 20대 젊은 층 조사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관심인데 김승현 교수님,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하면 공정, 정의,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젠다의 브랜드를 본인이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보였고, 그렇다 그러면 20대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국갤럽 조사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 조사에서 20대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공정 정의가 어떤 약간 브랜드화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20대들은 워낙에 공정 정의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보다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니까 적당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예.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공정과 정의라는 게 지금까지 약간 레토릭으로만 존재했다고 할까요? 정치적인 수사로만 존재했고 실체는 약간 분명하지 않았던 것 실체가 같아요. 없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나온다면 예. 뭐 검찰, 헌법 정신 이런 거 빼고도 뭐 경제에 대해서 혹은 뭐 국제관계에 대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가 어떻게 손에 잡히는 이 사람은 어떤 취업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제 성장의 문제라던가 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펼 것이구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20대들은 그냥 일단 관망하고 있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지 좀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기본주택이라던가 뭐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좋다 싫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20대가 한창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아마 좀 지지하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예, 윤 실장님. 9일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예. 20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2배 앞섰어요. 예. 지금 여론조사들이 되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싶고 예, 중요한 그리고 지적이십니다. 이 예. 갤럽은 무선인데 이제 대면 응답이고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앞선 것은 이제 기계식 응답, ARS 예. 응답이란 그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지한 사람이 없다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20대가 볼 때는 김수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좀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뭐 공정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하고 뭐 조국 전 총장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50대 이상 40대부터는 되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데 20대에서는 그건 구체적인 삶의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제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들은 다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20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8일 어버이날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는데요. 공부 좀 해보겠다는 제 길을 끝으로 꺾었던 아버지지만 사실은 학비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시생 시절 말없이 생활비를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병상에서 전한 사법시험 2차 합격 소식에 눈물로 답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부자는 때늦은 화해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소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 김부선 씨죠.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감성팔이라고 있다. 눈만 뜨면 맞고 살았다면서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박정화 전 대변인 네. 나름 뭐 이재명 지사 굉장히 어버이나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연 대선 주자들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김부선 씨가 바로 또 반격을 했네요. 그게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갖고 지금에 왔지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저 글만
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런 게 있었구나. 뭐 제가 이제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어느 쪽이 사실 여부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아버지가 어려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공부하는 거를 말렸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법시험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더니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면서 전 부자간에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이 사실관계를 김부선 씨가 딱 와서 다 모두 부정을 하요. 아니 나한테는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셨다고 그러고 서울대 중퇴라고 하더니 그리고 매일 때리셨다니 웬 소리냐라고 얘기해갖고 지금 서로 다른 팩트를 가지고 두 분이 부딪혔습니다. 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이것도 영원히 좀 묻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글쎄 김부선 씨는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때만 되면 감정팔이를 하는 거냐, 때만 되면 왜 거짓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현재 뭐 법원에서 민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도 좀 보고 아무튼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면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등등한테 계속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항을 받는 일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로서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또 반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2022년 내년 3월 9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보시죠. 젊은 세대와의 소통,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 박용진과 윤석열 치열하게 논쟁하고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 치열하게 정책 대립을 만들어 나가고 논쟁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들 나오십시오. 간 보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정책이 세워졌으면 설명을 하십시오. 빨리 나와라, 간 보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86세대라고 많이 했었죠. 굉장히 지금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생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1971년생 97세대로 불리죠. 7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학교 생활을 했던 대학 생활을 했던 97세대의 등장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윤통훈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가지고 큰 흐름을 주도하겠다. 지금 이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급진적이지만은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된 그런 컨텐츠를 들고 나온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민주당 주자들 중에서 뭐 한 10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달 말에 6명까지 컷오프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뒤에 몇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6등 안에 드는 게 목표니까 빨리빨리 강도를 높이는 거죠. 예. 다 나와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 뭐 아버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의 거시 자영업 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자들의 각각의 시간표가 좀 다르다. 예. 이런 걸 보시면 또 흥미로우실 거예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는 3명의 인물입니다. 핫쌈입니다. 오늘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 보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이 보이고요. 사망 이후에 아직까지도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손정민 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4번째 가구가 최근에 이혼 소식을 전했죠. 빌 게이츠 3명을 오늘의 핫쌈으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핫쌈의 첫 번째 인물은 김용민 최고위원입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자신의 당선을 두고 이분께 이렇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초선으로 최다 득표. 야. 후석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후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게 권리당원도 1등을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1등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당신 민심 분리됐다라고 집요하게 공격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개혁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안 나왔으면 떨었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법안은 이번에 해야 돼요. 이번에 못하면 못한다고 근데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윤석열의 프레임에 그 주장에
우리가 동조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박정환 대변인님,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본인이 당심에서도 1등을 했고 민심, 즉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했다. 당심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게 하나 있고 본인은 검찰 개혁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민생을 얘기할 때다 이런 당의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본인 1등을 봐서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박정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용민 최고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무엇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글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김용민 최고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주장이 당내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남은 향후 있을 민주당과 대통령의 움직임 그다음에 대선 결과를 통해서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나왔던 민주당의 여러 모습 중에서 특히 우리 김용민 최고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민주당이 나가는 길에 이게 뒷바람 순풍을 불어주는 건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소 불편한 면도 좀 있을 거고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개혁 빨리빨리 해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인지 그리고 오늘 조금 있으면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을 하신답니다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통령과 청와대 그다음에 민주당 또 다른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생각인지 확인이 되겠죠.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전부터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은 저 화면들을 보면서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좀 더 다른 그 패널들보다 초대 손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앉은 키가 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옛날에 우리 현대 정치사를 풍미했던 삼김처럼 내가 점지하면 당선이 되고 우리 방송에 나오면 그냥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처신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싹 좋지만은 않고 김어준 씨가 여권 내에서 갖고 있는 힘이 저렇게 센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을 보면서 오히려 김용민 최고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한 것보다는 김어준 진행자의 행동과 행태가 더 눈에 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환 전 대변인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용민 최고위원 김어준 씨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는데 실제 김어준 씨가 축하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뉴스공장, TBS 관련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죠.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라디오 전체 정치율 1위.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청취율이 더 올랐습니다. 유일한 두 자리 숫자는 여전하고 7시부터 9시까지 TBS 청취율이 전체 라디오의 대략 5분의 1 정도 된다. 놀라운 수치죠. 네, 김어준 씨의 방송 뉴스공장이 다시 한번 청취율 1위를 했다. 이걸 자축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들으셨는데 실제 올해 1차 조사 때 11.8%에서 올해 2차 조사 때 12.4%로 오히려 0.6%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자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어준 씨를 옹호해왔던 정청래 의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청취율 1위 축하합니다. 무도한 공격이 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어준 잘했어. 축하해. 이렇게 각별한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네.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특히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논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차 조사, 2차 조사 다 청취율 1위를 했다. 대단하죠. 자축했다. 네, 예. 대단하고 4.7 선거 이후에 오히려 막 시비가 붙고 논쟁이 붙었으니까 더
홍보 효과도 늘어나고 뭐 우리도 자꾸 다루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건 분명할 건데 네, 공영방송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 그 기준이랄 게 같은 것이냐. 아침에 보면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강준만 교수가 이제 관련해서 글을 쓰셨던데 예. 대단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는 편향성의 문제다. 야권 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면은 그것도 시청률은 청취율은 꽤 높을 거다. 하지만 야권 편향적인 방송을 했을 때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협상하겠냐. 예. 대기업들이 협상하겠냐. 그걸 가지고만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잘못된 거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요. 예컨대 우리가 삼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질 때 야, 삼성이 우리나라에 차지한 게 얼만큼인데 응? 수출에서 차지한 게 얼만큼인데 이번에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전 국민들이 낼 상속세를 그 일가들이 다 냈다는데 그건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법적인 평가든지 정치적인 평가든지 도덕적인 평가든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이라든지 거기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본인들도 그런 약간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유사하게는 봐야죠. 네. 김수경 교수님, 사회학자로서 지금 조금 더 얘기했지만 편향성 논란이 커지니까 오히려 관심도도 늘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편향성 논란에 불구하고 청취율 1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인기가 많은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애써 그 수치를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의 편향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혹은 뭐 한쪽의 편만 들어서 우리가 뭐 청취율이라던가 시청률을 높이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널보다도 훨씬 더 좀 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대놓고 좀 이 지금의 여당 쪽을 밀어주는 듯한 아까 그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의 경우도 봤지만 뭐 아예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여당을 좀 노골적으로 밀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청취율만으로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워낙에 청취율이 높고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내가 출연료를 많이 받는 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본의 논리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많이 벌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얻는 거에 대해서도 그만큼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많이 벌어두니까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공공성을 무시한 듯한 발언은 저는 별로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김어준 씨가 청취율 1위 소식을 전하면서 별일 없이 산다 이런 노래를 틀고 그 노래 가사 보니까 매일매일 신난다 뭐 이런 가사도 있던데 그런데 이 청취율 1위를 자축한 날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청취율 1위를 자축한 날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021년 서울 수도권 청취율 조사에서 12.4%의 청취율로 1위를 기록했다. 정치 공세에도 3년 넘게 최강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축을 했었죠. 그런데 같은 날 지난 7일입니다.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게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면 지난달 5일 4.7 재보선 이틀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 3건을 연달아 방송한 것이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선거방송심의위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선관위 추천위원은 15년 전 기억을 토대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렸던 선거운동이다. 따라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고 반면에 TBS 측에서는 반론을 후보 캠프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심의를 제기한 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고요.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내부 경론 속에서 행정지도 경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행정 지도는 법정 제재보다는 경징계인 거죠. 법정 제재 같은 주의나 권고를 줬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중징계적인 표현하는데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다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다고 그래요. 중징계를 줘야 된다. 아니다. 이건 경징계로 가야 된다.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여러모로 이제 정황의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선거 방송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한다거나 특정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고 다른 후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들의 선례가 있었는데 이 뉴스공장처럼 어떤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징계 사유이냐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하게 언론이 제기해야 될 문제이냐 이거에 대한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관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 제기를 상대 후보 측에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분량의 문제나 이런 어떤 이슈 선점에 있어서는 좀 불공정했다라고 어찌됐든 결론을 내린 면에 있어서는 예. 앞으로 선거 과정 이제 대선도 남아 있는데요. 다른 방송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어찌됐든 분량이라든가 이슈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번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에서도 아마 징계를 받아들일지 이것을 다툴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의 선거 과정에서 가져야 되는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핫쌈 다음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여전히 사망 경위가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한강시민공원에서 손정민 씨 아버지 많은 시민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보면 그 안에 한강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보면 친구 A씨가 손 씨에게 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손 씨가 골든 건은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골든 건이 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정민 씨 아버지는 왜 저를 했을까? 친구 A씨가 뭔가 잘못을 한 건가? 애들이 말하는 과연 골든이 뭘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는 대학생의 은어가 아닌가. 가장 먼저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것을 두고 금메달 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온 골든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 용어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손정민 씨가 즐겨 한 게임이 실력에 따라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등급을 분류하는데 게임을 두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승희 교수님, 사실 지금까지 아직은 알 수 없죠. 경찰도 사실 골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 영상이 실종 전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과연 저 대화가 이번 실종건, 사망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 건데 이 골든을 두고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별하별 해석이 지금 소개하신 것 말고도 많습니다. 저게 의대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다, 시험 기간에 사용되는 은어다, 별하별 지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떠한 사소한 단서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건으로 지금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좀 마녀사냥식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막 증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 친구 A씨인데 이분의
어떤 행보를 보면 자신의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바로 다음날 핸드폰 번호를 바꿨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했고 또 뭐 자기 신발은 버렸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하나 명쾌한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볼 때 좀 친구 A씨가 왜 저렇게 이 모든 단서를 주는 것에 주저할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친구 A씨가 좀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좀 협조를 하고, 경찰도 물론 이 사건이 사고와 사건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설령 사고로 시작해서 이게 지금 미국에 빠졌다 하더라도 좀 더 그냥 실족사 한 것이다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정말 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낱낱이 파악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 A씨와 관련된 의혹은 손정민 씨의 부친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친구 A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어떤 부분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사라진 신발입니다.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친구가 신었던 신발을 보여달라 이렇게 손정민 씨 부친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신발에 묻은 흙 등을 통해서 실존 장소 등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신략 같은 희망을 가졌던 건데요. 그런데 친구 A씨의 부친은 신발이 더러워서 아내가 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신발을 버리는 장면 CCTV를 확보했습니다. A씨의 가족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신발을 버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손정민 씨의 부친은 A씨가 신발을 버린 사람 아내를 지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은 것과 달라 당황스럽다. CCTV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버렸다는 겁니다.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니 역시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A씨 측은 그러니까 경찰은 신발을 버린 이유를 A씨 측 아버지로부터 확인했으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 측은 흙과 토사물이 범벅이 된 낡은 신발을 빨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신발도 미스터리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밝힌 것처럼 이 친구 A씨가 손정민 씨 사망과 연관돼 있다는 건 손정민 씨 부친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이 신발 미스테리도 사실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걸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운동화라는 것이 제가 이제 주부다 보니까 빨기 좀 어렵죠. 그래서 흙과 토사물이 묻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되어 있고 마지막에 사망한 손 씨 친구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A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 아까 골든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가족들이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골든도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세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A씨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입으로 직접 아버님께 이 골든이란 뜻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사과를 했다라는 걸 설명해드리고 신발도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보관했을 텐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빨게 됐다 이렇게 납득하게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의구심과 의혹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양쪽이 친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계속 일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아쉽기도 하고요. 인터넷상으로는 이미 A씨가 뭐 거의 범인처럼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면서 수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좀 지금 각종에 나오는 의혹 몇 가지들은 그래도 좀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 또 그 많은 관심 있는 분들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양쪽이 좀 더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도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추측성 의혹들이 난무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 A씨 관련한 유언 비어가 굉장히 확산됐었죠. 친구 A씨 아버지가 대학병원 교수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다, 외삼촌이 경찰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제 모 개인 병원을 친구 A씨 아버지가 운영한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이 그 병원 홈페이지를 가서 나쁜 별점을 주면서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별점,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신발 깨끗이 빨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악성 글들을 올리면서 그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데 이 병원은 친구 A씨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꼭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손정민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요. 발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핫산 마지막 인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소식인데요. 세계 넷째 가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빌 게이츠를 두고 과거 애인이 소환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1997년 타임즈 기사가 지금 20년 전에 기사가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앤 윈블레드라는 빌 게이츠의 과거 애인과 빌 게이츠가 결별한 후에도 지적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20년 전 실렸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멀린다와의 결혼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을 때 과거 옛 애인이었던 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했다. 그녀는 좋은 짝이 될 것이다. 멀린다가 좋은 짝이 될 것이라면서 축복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빌 게이츠가 멀린다와 결혼한 후에도 매년 봄 한 차례 전 연인 앤 윈블레드와 해안가 집에서 윈블레드의 집에서 주말을 보냈다. 당시 빌과 멀린다는 옛 연인과 정기적 휴가를 떠난다는 내용을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는데 글쎄 우리와 정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옛 애인을 헤어진 뒤에 친구처럼 만나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 옛 애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휴가를 같이 보냈다. 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쿨하네요. 일반인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문화적 컨텍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저게 당연시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과는 다른 아주 세계적인 부호의 어떤 개인적인 삶은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다만 그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그 부인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전 여자친구였던 사람을 만났는지 계속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이혼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제3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야말로 세기의 이혼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문해 4주년 낭만이냐 강행이냐 이 논란이 지금 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11시부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낭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어제 야당은 계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 후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1야당과 국민의힘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3인의 후보자들은 당장 지명 철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은 국정대전환, 대도약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야당은 3+1이라고 하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 3+1 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박지원 전 대변인, 화답할까요? 저는 불가피 질의응답도 있다니까 예. 한 40분 후 정도면은 대통령 특별회견이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삼평동 총리공관에서 사실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위 당정청 하면서 사실은 이 중요한 그 장관 후보자 문제를 거론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하고 뭔가 대통령의 그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결심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11시 대통령 특별회관에서 이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 다만 조금 이따 10시 반에는 그 여야 간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난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3+1을 얘기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숫자의 문제, 뭐 타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면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야당과의 협상 그다음에 뭐 하나 주면 2개 받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님께서 결심하셨으면 저는 그 결심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춰서 제가 11시쯤에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 얘기를 정리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예. 제가 볼 때는 3+1 그게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자들의 면면은 지금까지 그냥 막 강행했던 그 후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도 대통령도 좀 감안해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통원 실장님,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협상 안 되는 게 다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예. 우리 모두 이제 이한동 전 총리 이야기도 있었는데 야당에서 아까 3+1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야당 상당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가야지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1이야말로 뭐랄까 좀 압박용 프레임인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 2명 정도 장관 후보자 2명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여론과 야당의 요구와 또 뭐 여당의 건의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 안 했다라고 하면은 왜 모였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조금 중심성 이런 걸 청와대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이제 갈 것이다. 왜냐면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투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뽑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이걸 강행한다고 해서 그거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러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에 대한 뭐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여야 사이에 어떤 공감대 서로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예.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저는 예. 타협이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취임 이후 4년간 국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조국 흑서의 저자였죠. 김경일 회계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 정의, 공정 같은 화두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장치가 돼버렸다. 지금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과연 여기에 탁현민 비서관은 어떤 입장일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문정부 4년 비판에 탁현민 현재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제 올렸는데요. 오로지 현재만을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관의 난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함부로 물을 말하지 않는다. 4년을 했더니 남은 1년은 더 어렵다. 이런 걸 올렸는데 윤통원 실장님 저 말도 참 어려운데 관의 난수 어렵지만
결국은 저에게는 과거의 업적을 봐달라 아니면 뭐 미래의 성취를 봐달라 이런 뜻인 건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포인트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김경률 회계사하고 탁현민 비서관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다. 예. 참여연대에서 탁현민 비서관 간사를 했고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집행위원장까지 지냈죠.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범진보 진영의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흔히 뭐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청와대 많은 수석, 뭐 실장 이런 분들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물론이고. 예. 그런데 참 유독 저분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자 비서관 이상은 자기 개인 의사를 피력해도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하는 거고 하지 예. 말아라고 하면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여전히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 제가 말씀드린 뭐 그 프레임을 떠나서 그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관해난수 이거 관해난수가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예.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공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맹자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막 비판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자님은 그랬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공자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프레임 자체가 그 개별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모르면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이니까 저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건데 어쨌든 오늘 4년 차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4년 차 역대 정부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4년 차 4분기 지지율을 비교한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28%, 김대중 전 대통령 31, 노무현 전 대통령 12, 이명박 전 대통령 32, 박근혜 전 대통령 12, 그리고 문재현 대통령 3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님, 이 지지율을 봐서는 4년차 4분기 지금 여러 가지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지지도는 불가피하게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불가피 레임덕이라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탁현민 비서관 같은 생각을 과연 청와대 내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관해난수라든 어려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곤 실장이 설명 주셨지만 저는 저걸 달리 보면 이제는 현실 말고 이제 역사와 대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4년 하고 1년 남았는데 1년은 더 어렵다. 4년, 40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은 저 어려운 그 속절없이 떨어지는 지지도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일을 좀 정리하시면 저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다시 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탁현민 비서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와 대화할 거야 니들은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한 저는 속절없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잠시 뒤 생방송될 텐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국민이 매긴 백신 정책 점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모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 83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55.3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예상 시기는 올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죠. 올해 11월에는 달성할 수 있다가 9.9%, 10%가 채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29.7%, 내년 하반기는 31.1%,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안 된다, 내후년에 가능하다는 게 19.3%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승현 교수님, 백신이 과연 언제쯤 전 국민이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언제 생기느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게 극복이 돼야만 경제 발전이든 뭐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보장되도 할 텐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55.3점이면 낙제점이라고 해야겠죠. 낙제점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역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우리가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 확진자도 많이 늘지 않았고 사망자도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을 매우 잘했다는 그 생각에만 좀 정부는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생각의 관점이 방역에서 백신으로 옮겨왔거든요. 이제 다들 백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냐. 과연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속도로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정부는 계속 정부 말을 믿어라. 정부 말을 믿고 따라오면 11월에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근거가 그렇게 국민들이 잘 설득될 만큼의 근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못 믿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도 더 이상 그 방역 잘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도취되는 거에서 지금 벗어나서 사람들은 지금 모두 백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우리가 이제 경제가 계속 백신이 늦어질수록 경제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거는 백신이다라는 걸 좀 유념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늦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거를 보면 한 0.1%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게 자녀분들이 챙겨봐 주시고 또 예약도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전히 접종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한 건데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이 적으니 그냥 맞으라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접종을 겁나게 만든다.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물론 백신의 이상 반응, 전체 접종 건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실제 백신과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도 낮은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독감 주사도 부작용이 다수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렵죠. 다만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실사례로 이렇게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득이 훨씬 많은 건 맞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개인은 내가 중요한데 내가 부작용이 대상이 될까봐 누구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인과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훈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꺼려지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 상황을 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럼 맞고 나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과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걸 국가가 모두 다 보전해주겠다고 한다면 재정이 남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어떤 선례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백신 부작용을 가려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제 무게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윤희숙 의원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백신을 그래도 맞아야. 그래도 집단 면역이 빨리 발생할 수 있고 사회 안정이 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보건기구의 어떤 권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 되게 동의하는데 사람들이 보건기구가 권고를 어떻게 한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한다라는 걸 그 사실관계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부작용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그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 말고는 저는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건당국이 따로 연구해가지고 백신의 이제 부작용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죠. 네.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5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